아들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앞에 여행용 가방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저희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한동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뜻밖이어서 그 말을 머릿속에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 주세요. 뭘 정리하라는 거니? 내가 묻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서 사시라고요. 나는 며느리 뒤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하긴 한데.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행용 가방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가지러 오셔도 되고요. 나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나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옷 몇 벌과 약간의 생활용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집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아서 이 집 부엌에서 혼자 울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려면 잠시 그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남편과 나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나는 동네 식당과 반찬 가게 일을 번갈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비가 꽤나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면 안 돼?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학원비 좀 더 벌어야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남편의 옷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앞으로 엄마 지켜줄게. 그 말을 듣고 나는 울었습니다. 너가 뭘 지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아들은 자라서 대학을 졸업했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싹싹했고 말도 예쁘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 잘 지내자.
그때 나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으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 식단 관리해서 이 반찬은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반찬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나는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자기들만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리를 두니까 며느리가 좀 더 마음 편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이번에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나는 돈이 왜 필요한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필요한데? 나는 결국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서 돈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거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그 돈이 내가 도와준 돈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나는 문 밖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너무 약해.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집도 어머니가 아들한테 물려줄 거잖아.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된 걸까? 그러면서도 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직접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며느리와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싸움인 줄 알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잖아.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생활에 계속 간섭하시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뭘 잘못했니? 며느리는 나를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희 집에 계속 계세요? 내가 내 집에 있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게 문제예요. 나는 며느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너희 집이기도 하지만 내 집이기도 하단다. 그 말에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 집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 집이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저희가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데요? 다른 집은 부모가 아들에게 집 한 채 사서 분가시켜 주던데요. 아들이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아들이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엄마 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도 화가 났지만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속이 부글거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이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알아서 한다는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와 나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음이 너무 상해서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는 아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갈등 끝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며느리의 말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보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아이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 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조금씩 사두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철물점을 하면서도 젊었을 때부터 아주 작은 땅들을 하나씩 사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몇 년 전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습니다.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열어서 내주지 말고 늙었을 때 쓸 돈은 꼭 당신이 가지고 있어. 그 말이 내게는 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그 땅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정말 혼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 갔다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이런 걸 해? 그런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잖아. 이제 내 것도 하나 해봐. 그 말에 나는 프로그램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젊은 시절 내가 좋아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키우느라 30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목도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완성하고 나니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첫 번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나는 생활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혼자 버스를 타고 근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내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엄마, 집 문제 때문에. 나는 그 말만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을 팔면 안 될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혼자 살잖아.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그때까지도 아들이 진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다. 아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뭔데?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이 집은 내가 가진 재산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것도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빠가 남긴 땅 아직 가지고 있어? 그 순간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나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땅의 매각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얼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너가 나를 다시 사랑할 것 같았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무뎌졌고 혼자서 살아가는 재미를 익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내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래? 네. 뭐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내보낸 거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나에게 미안해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다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그 답을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후 아들은 가끔 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요즘 뭐 해? 걷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아들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것도 해. 나는 웃었습니다. 너 키우느라 못했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작은 화분 하나를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키워봐. 나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내가 키우는 건 잘 못하는데. 괜찮아. 나도 잘 못했잖아. 그 말에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잘못을 뉘우쳤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다시 잘하려는 것이라 해도 언젠가는 그 이유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일을 하나 했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한번 가봤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나는 바닷가에 앉아 한참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을 뒤로 밀어두고 살았을까?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아들이 대학에 가면, 아들이 취직하면, 아들이 결혼하면 그때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또 며느리와 손주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내 인생이 이렇게 늙어 있었습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처음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적다 보니 꽤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난 날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 집보다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놓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아침이면 내가 키우는 화분에 물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혼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뜨개질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도리 하나였지만 이제는 손주에게 줄조끼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끔 찾아오면 나는 밥을 차려줍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잘 먹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나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아들이 가끔 말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나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는지는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가끔은 진심인 것 같다가도 내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조금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든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며느리가 내게 집을 나가라고 했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현관에 놓여있던 여행용 가방, 그 가방을 들고 혼자 집을 나서던 나. 그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고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집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살았고 아들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과 자식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자식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인생 역시 자식이 결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도 괜찮고, 친구를 만나도 괜찮고, 젊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 허락해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다. 너희가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 그리고 나도 남은 내 인생을 잘 살아볼게. 그 말은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가 마침내 자신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날 내가 들고 나온 것은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방 안에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